먼 옛날 소위라는 공자가 있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왕의 벌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결말을 예감한 소위는 대안이라는 하인에게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대안은 그것이 소위 가문의 보물임을 알았지만 소위는 대안에게 그것을 넘기며 도망가서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성까지 바꾸고 굴욕을 견디며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의 가문을 완전히 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훗날 이 두루마리가 누군가에게 우연히 발견되면 대안은 그 사람을 이끌고 안내하여 소위의 뜻을 잇게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대업을 완성하게 해야 했습니다. 소위는 대안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미안해했지만 자신이 맡긴 일을 대안이 잘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직 세상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기에 자신이 끝내지 못한 일을 후세에 남기려 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장면은 한 호수로 바뀝니다. 호수 한가운데 뱃사공이 있었는데 갑자기 배 위에서 한 여인을 살해하고는 시신을 호수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강가에 한 소녀가 도착했고 한 노인이 최근 호수의 안개가 자욱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 뱃사공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오직 한 서생만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서생이 나루토로 돌아와 자신을 적생이라 소개하며 이전 뱃사공을 대신해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녀와 다른 몇몇 사람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 위에는 떡과 차가 있어 건너편에 도착하는 동안 경치를 보며 먹을 수 있었는데 소녀는 그곳에서 금발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떡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고 소녀가 그에게 차를 따라주자 그는 말했습니다. 최근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소녀도 권유를 받고 떡 몇 개를 먹었습니다. 소녀는 그녀에게 사탕을 하나 주고는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에 탄 모든 승객이 잠들었습니다. 소녀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적생에게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 안개가 짙은데 길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적생은 갑자기 그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서로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달라 여인의 부모는 그녀에게 남자와 헤어지라고 강요했습니다. 남자가 가난한 서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헤어지게 된 여인은 상심하여 병이 들어 죽었고 얼마 후 남자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자도 비통해하며 여인의 시신을 훔쳐 달아나 매일같이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얼마 후 남자는 안개 자욱한 호수 위에서 한 여인의 형체를 보았고 사랑하는 연인임을 알아보고는 호수 한가운데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남자는 그저 강가에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서로에게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인을 따라 신비로운 호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적생은 그 서생이 연인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명이 점점 다해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점점 다해갔기에 둘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남자의 생명이 다했을 때 말이죠. 그때 금발 소년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적생이 반대의 방법, 즉 다른 산 사람의 목숨으로 죽은 사람을 만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산 사람의 목숨으로 음양의 거리를 메우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적생이 떡에 약을 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속이려면 그런 장꾀로는 어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배를 타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적생의 이야기는 사람을 속이는 말장난일 뿐이며 이야기 속 서생은 그저 미치광이라고 했습니다. 연인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호수에 뛰어들어 죽은 것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적생은 믿지 않으며 이곳에서 연인의 영혼을 봤다고 했습니다. 몇 명만 더 죽이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칼을 든 자는 즉시 달려들어 적생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저승에서 연인을 만나게 해주겠다면서 말입니다. 금발 소녀는 어째서 그리 잔인하게 죽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자가 살인을 저질렀으니 죽음으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소년은 거절했습니다. 그 후 호수의 안개는 모두 걷혔습니다. 소녀가 방금 이야기들 중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궁금해하자 소녀는 하늘은 본래 사람에게 모든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은혜이기도 하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소녀는 마을의 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양호, 남자의 이름은 연한이었습니다. 양호는 지난 2년간 연한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하는 오늘부터 양호에게 밥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호는 저쪽에서 연한을 훔쳐보는 소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그 소녀가 꽤 오랫동안 자신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은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어진 양호가 떠나려는데 갑자기 그 소녀가 찾아와 연한의 이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연한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양호는 연한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요괴들이 나타나 연한을 공격하자 그는 즉시 반격하여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요괴들이 연한의 등불에 이끌리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연한은 소녀가 다가오자 놀랐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소녀의 손에 떨어뜨렸고 요괴들은 과연 등불에 이끌려 소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연한은 양호에게 소녀를 맡기고 진을 칠 준비를 했습니다. 연한이 법진을 펼치자 양호는 두루마리를 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연한이 술법을 쓰기 직전에 소녀를 사라지게 하고 까마귀 한 마리를 소환했습니다. 까마귀는 재빨리 날아가 순식간에 모든 요괴를 처리했습니다. 연한이 소녀가 어디 있냐고 묻자 양호는 종이 안에 넣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연한에게 소녀의 말을 들어보고 괜찮다면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바쁜 퇴마사인이 말입니다. 하지만 연한은 자신이 독과 같아서 누구도 곁에 오래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호는 그저 소녀의 말이라도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연한은 그림에 피 2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소녀를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연한을 직접 만나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가 이름을 묻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저처럼 돌아오지 못할 사람의 이름을 알아서 마음 아프실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술잔으로 변했습니다. 연하는 몇 년 전 출장길에 길가에서 죽은 소녀를 발견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소녀를 묻어주고 이 술잔을 무덤 위에 놓아주었는데 이제 그녀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돌아온 듯 했습니다. 단지 그런 일 때문에 말입니다. 양호는 오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그리워하면 타락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산자를 그리워하면 산자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양호는 연한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연한은 어차피 자기가 돈을 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한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해 보이지 않는 이들은 연한의 집에서 많은 술을 사갔습니다. 백발 여인이 술을 챙기자 흑발 여인은 하인 몇 명을 데리고 잠시 다른 곳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백발 여인은 흑발 여인에게 뭘 하든 상관없지만 주인님께 폐는 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갑자기 연하는 근처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호가 또 갑자기 찾아와 연한을 축하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술 한 동이 팔던 사람이 큰돈을 벌었으니 말입니다. 이번에는 10배나 팔았으니 곧 부자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양호는 물었습니다. 연한에게 그들의 정체를 아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돈을 펑펑 쓰는 걸 보니 보통 인물은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연한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 어떤 천사의 수하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수행자들은 검소하게 입는데 저들은 온갖 금은보화와 비싼 옷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뜸을 들인 양호는 본론을 꺼냈는데 바로 연한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었고 그는 즉시 쫓겨났습니다. 시장에 나와 배를 골게 되자 양호는 꽤 우울해졌습니다. 양호는 혈리라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처럼 음식을 구하지 않고 배가 고플 때 영계로 돌아가 힘을 회복할 방법은 없냐고 말입니다. 혈리는 본래 요괴로 연한을 위해 일하고 있었으며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습니다. 양호는 아침에 술을 사러 왔던 흑발 여인과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천사를 홍보하며 도리를 설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무리가 너무 과시가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데려와 흑발 여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양호는 이것이 짜고 치는 연극이며 저 부자가 그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여인은 아버지가 요괴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부적을 꺼내 술법을 부리자 부적은 금세 붉게 변하며 불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건강해졌고 주위 사람들은 이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양호는 이 가짜 상황이 어이없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신뢰를 얻자마자 사람들은 집안의 재앙을 막기 위해
그 부적을 사려고 몰려들었다. 갑자기 가난한 소년이 나타나 검은 머리 소녀에게 아버지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동안 아버지가 걷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적 하나를 사는 가장 싼 가격을 치료비로 제시했지만 소녀는 돈이 없었다. 그러자 양호가 나서서 대신 돈을 내주기로 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연한의 술로 대신값을 치르기로 하고 세 사람은 소년의 집으로 향했다. 소년은 양호가 왜 따라오는지 몰랐지만 그는 치료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의 아버지가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고 소년은 부자가 그저 농사를 지었다고 답했다. 그래서 양호는 그가 땅에서 병을 얻었을 거라 의심했다. 부자가 사는 집은 원래 한 부잣집이 버리고 간 페가라 부자가 임시로 들어가 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양호는 갑자기 소년을 나무에 매달았다. 그리고는 소년에게 얌전히 있으라며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소년의 아버지에게 다가간 양호는 소녀에게 무언가 보이는지 물었다. 그녀는 밤이 아니라서 잘 보이지는 않고 기척만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양호는 그녀에게 연한의 술을 사용하는 법을 아냐고 물었다. 그는 소녀에게 술통 하나를 던져주며 이 집을 홀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었다. 그것은 바로 석상이었다. 양호는 부자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 석상을 만드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났어도 집을 지키는 물건은 남아 집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년의 아버지가 그걸 파내는 바람에 홀려서 병에 걸린 듯했다. 소년은 설명만 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천사의 제자가 이까짓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싶다고 했다. 천사의 제자가 변변찮다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소년은 부적을 꺼내 석상을 공격했다. 하지만 석상이 포효하자 그녀는 순식간에 멀리 날아갔다. 석상이 다가와 소녀를 짓밟으려던 순간 양호가 두루마리를 이용해 석상을 그 안으로 빨아들였다. 그리고 원래의 석상 형태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소녀에게 이걸 묻으면 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소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깨닫고 그가 매우 재능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정체를 물었지만 그는 자신을 그저 강호를 떠도는 자일 뿐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소녀는 그에게 자신의 천사 밑으로 들어오라고 권했다. 그러면 더 이상 강호를 떠돌 필요가 없을 거라고 했다. 그녀는 그의 재능이라면 명성과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소녀는 화를 내며 만약 그가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그를 별종이나 괴물로 볼 거라고 했다. 양호는 분명 세상에 그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 것이다. 그들처럼 특별한 사람들만 요괴를 볼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들이 믿는 것만 믿는다. 그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은 경멸당하고 배척당한다. 그런데도 그들 같은 특별한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 대체 왜 우리가 이런 걸 감수해야 하는가? 그녀는 천사가 자신처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공평함을 되찾아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양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도리를 따르면 충분하고 천지의 도리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 후 우리는 지난번에 연한을 미행했던 소녀를 만난다. 그녀는 길리였고 갑자기 나타나 연한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그녀는 연한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받았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녀는 어머니가 평생을 고독하게 살며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연한은 자연 만물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으며 잃어버린 것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그날 밤 길리는 남동생을 시켜 연한의 술 한 병을 훔치게 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연한은 술창고를 확인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했다. 길리는 남동생과 함께 그 술병을 들고 법진으로 갔다 필요한 곳에 부적을 붙인 후 그녀는 술을 법진 위에 붓자 구체가 생겨났고 그녀는 그 구체에 부적들을 흡수시켜 불덩이로 만들었다. 남동생은 이것이 어머니의 술법임을 알아챘지만 어머니는 둘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었다.
물론 길리가 몰래 배운 것이었고 그녀는 이제 어머니를 만나 궁금했던 몇 가지를 묻고 싶어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전수한 나머지 의식을 남동생에게 맡겼다. 얼마 후 길리가 갑자기 연한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 그는 그 술병이 어떤 재앙을 일으켰음을 알았다. 근처 지붕에서 자고 있던 양호도 길리가 술을 훔쳤다고 자백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연한에게 남동생을 도와달라고 했다. 남동생은 자신이 저지른 죄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었다. 연한은 그대로 떠났지만 그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였다. 가는 길에 연한이 그녀의 목적을 묻자 그녀는 어머니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죽은 자는 죽었고 산 자는 계속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길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예전에 듣기로 어머니가 예전에는 매우 아름답고 다정한 눈빛을 가졌었다고 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배신으로 그녀는 많이 변했고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고 마음은 재처럼 차가워졌다. 연하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으니 지난 일은 그냥 흘려보내라고 했다. 두 사람이 법진으로 돌아왔을 때 연하는 두 아이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 연하는 어머니의 원령을 보고 공격해서 그녀를 남동생에게서 떼어냈지만 그녀는 꽤 빨리 회복하고 연한에게 반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길리에게 남동생을 데리고 가라고 했다. 하지만 길리는 갑자기 돌변하여 망치로 법진을 쳤다 그러자 법진이 울리면서 원령과 남동생 모두 극심한 두통을 겪게 했다. 그녀는 원래부터 남동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며 남동생은 어머니의 아들 자격이 없으니 제물로 쓰겠다고 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존경했기에 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북을 쳐서 울림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다. 연하는 남동생을 법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그 역시 갇히고 말았다. 계속되는 북소리 끝에 어머니의 원령이 갑자기 사라지자 길리는 어머니가 사라진 것을 연한 탓으로 돌렸다. 그러자 남동생은 이성을 잃고 연한을 공격했다. 남동생은 갑자기 덩굴로 연한을 꽁꽁 묶었고 그녀는 남동생에게 검을 뽑아 끝장내라고 부추겼다. 남동생은 연한을 향해 검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피에 독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물론 길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남동생까지 해치려 한 것이다. 연한의 피는 남동생을 역으로 공격했고 남동생의 몸에 묻은 피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연한은 쓰러졌고 그의 피가 흘러나와 법진을 가득 채웠다. 그 후 법진이 활성화되자 양호가 달려와야 했다. 그는 재빨리 현리를 불러내 그녀에게 몇 가지를 파괴하게 했지만 연하는 양호에게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리는 그 유명한 천사를 만난다. 그는 마천선생이라는 이름의 수행자를 만나러 갔다. 그는 마천선생에게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는 고위관리에게 인사했다. 천사는 이제부터 같은 조정 아래에서 일하게 됐으니 서로 잘 봐달라고 했지만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자 마천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관쓴 원숭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조만간 그가 그에게 진짜 행운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었다. 한편 양호는 연한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도 깨어나서 그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얼마나 정신을 잃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가 잠시 동안만 정신을 잃었을 뿐이며 이곳은 재단 아래 같고 저쪽에 통로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연한을 데려가려 하자 그는 자신의 독이 든 피를 만지지 말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그는 혹시 자신이 특이 체질이라 독에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는 아무도 자신의 독이 든 피에 저항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호에게 선대 약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양호도 그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평생 선행을 베풀며 수많은 사람을 구했다. 그녀는 그의 독혈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 독혈을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사람이 바로 연한의 어머니였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양호는 한숨을 쉬더니 두루마리를 펼쳐서 연한을 감쌌다. 그는 이 두루마리는 물에 젖지도 불에 타지도 않아서 연한을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피에 닿을 걱정 없이 말이다. 그는 연한을 데리고 가면서 아까 그 두 아이에 대해 궁금해했다. 연한은
그들이 한 부인의 자식들이며 어머니의 재능을 일부 물려받았을 거라고 했다. 그 부인이 예전에 요괴 사냥꾼이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요괴 사냥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30년 전의 일이라 양호는 몰랐을 수도 있다. 그 후 두 사람은 커다란 문을 발견했다. 양호가 밀어보자 문이 갑자기 열렸다. 두 사람은 문턱이 너무 높아 비틀거렸다. 연하는 벽에 있는 그림들을 살펴보았고 양호는 이곳에 거대한 검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양호가 그것을 살펴보았다. 아니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벽에 걸린 그림들을 유심히 보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꽤 놀란 듯하여 양호가 달려가 보았다. 모든 그림을 살펴본 그는 그 그림들이 묘은족의 12장군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이하는 이 이름들을 들어본 듯 했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믿지 못했다. 그 역시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래서 양호에게 정문으로 부축해달라고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이곳이 바로 어젯밤의 재단이라는 것을 뜻밖의 발견했지만 어젯밤처럼 폐허가 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 것처럼 복구되어 있었다. 양호는 이것이 환각이라고 믿지 않았는데 이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다. 이하는 이것이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곳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고대의 묘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갑자기 한 여인이 다가왔는데 그녀는 바로 갈리의 어머니였다. 이름은 복령 부인이었다. 그녀가 양호에 대해 궁금해하자 이하는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했다 가는 길에 양호는 자신이 본 폐허가 어젯밤에 봤던 곳이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했을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이한을 아는지 궁금해했고 이하는 말했다.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복령 부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그는 겨우 5살이었는데 어째서 그녀가 여전히 지금의 그를 알아보는지, 그리고 그는 복령이 아이가 둘이나 있으면서도 저렇게 젊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이한 역시 일단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복령은 많은 의원을 불러 이한을 치료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독혈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을 해칠까 걱정했고 복령은 이 혈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들만 남고 나머지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세 사람이 남았고 그들은 모두 이한의 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부주의하여 그가 의도치 않은 죄를 짓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 후 의원들은 안전조치를 준비했다. 그의 피에 닿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가 안정되자 그들은 먼저 물러가 이한이 요양하도록 했다. 얼마 후 요양 중일 때 갑자기 한여가 찾아와서 양호가 나가보았다. 그녀는 전할 것이 있다고 했다. 이한에게 온 편지였다 보낸 사람은 그녀 또래의 소녀였고 등불을 들고 발에는 방울을 달고 있었다. 양호는 편지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한이 보자고 했고 편지를 받아들자 이한은 그 내용을 이해했다 보낸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 후 양호는 거리에 나가 상황을 살폈는데 주변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갑자기 한 노파가 양호가 복령 부인의 저택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부인의 귀한 손님이라고 믿었다. 동시에 그를 요괴 사냥꾼이라 생각하고 매우 고마워했다. 천하태평이 그 같은 요괴 사냥꾼들 덕분이라며 그에게 떡 몇 개를 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양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음식을 주기로 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음식을 받으니 기뻤다. 그 후 양호는 사람들이 몰려와주는 선물을 다 받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어떤 사람은 소와 염소를 주었고 양호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다. 어쩔 수 없이 받자 그들은 갑자기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그는 일단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 시각 복령 부인은 다가오는 축제를 위해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 문 밖에서 엿보는 갈리를 보고 그녀를 노숙자라 생각하여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또한 갈리가 이곳 사람이 아닌 것을 보고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갈리는 어머니를 다시 만나 만족스러워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그녀를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의 폐허에는 마치엔 선생이라는 자가 이곳을 찾아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이들에게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묘은족 사람들과 옛날의 소위 대인에게 그 시각 양호는 도망쳐 나와
지쳐서 헐떡이고 있었다. 선물을 받는 것은 좋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묘은족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딘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근처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 저쪽 다미로 뛰어올랐다. 그곳은 평범한 마당일 뿐이었는데 어디서 물소리가 나는 걸까? 그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자 이상한 영상이 보였다. 그래서 바로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물에 빠졌다. 그가 물 위로 올라와 보니 이곳은 이전에 봤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그는 이곳을 둘러보며 이런 곳이 존재할 줄은 몰랐다. 그때 이하는 몸이 나아져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양호가 돌아왔다. 그는 이한이 뭘 하는지 궁금했다. 그러자 이한은 자신의 새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비록 자신의 새이지만 그가 키운 것은 아니라고 했다. 양호는 이한과 어울리려면 그의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양호가 그 새의 이름이 뭐냐고 묻자 그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양호는 모든 생물에게는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편리 같은 요정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이하는 양호에게 보여줄 것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 손을 베었다. 양호는 그에게 더 이상 상처를 내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하는 자신의 피가 이제는 초목 같은 생물을 시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양호는 그의 독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만져보려 했다. 하지만 이하는 그가 그렇게 무모하게 몸을 내던지는 것을 원치 않아 막았다. 그 후 양호도 이한에게 아주 재밌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한을 자신이 이전에 발견했던 연못으로 뛰어들게 했다. 이한 역시 마당이 연못으로 변할 줄은 몰랐다. 양호는 반대편으로 헤엄쳐가면 원래 장소로 돌아갈 수 있지만 다른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 또 다른 길이 있어서 두 사람은 그곳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가보기로 했다. 그들은 교회의 한 시장에 도착했는데 이곳이 어디인지 몰라 양호가 근처의 한 소녀에게 물었다. 그는 복령 부인의 집이 어디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북쪽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들이 처음부터 갔던 방향에 따르면 부인의 집은 남쪽에 있어야 맞았다. 바로 그때 그 소녀가 사라졌다. 국수집 주인이 제사 준비를 위해 곧 문을 닫을 거라며 두 사람에게 먹을 거냐고 물었다. 내일 있을 제사였다. 두 사람이 무슨 제사인지 모르자 주인은 부인께서 그 대인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만든 제사라고 했다. 양호가 어느 대인이냐고 묻자 그는 그분이 바로 소희라고 했다. 예전에 마귀들이 날뛰며 사람들을 해칠 때 소희 대인께서 묘마들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하셨다. 소희 대인께서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고 고난에서 구해주셨다. 양호는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면 소희 대인이 죽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화를 내며 소희는 특별한 분이고 장생불사의 몸이라 평범한 사람처럼 쉽게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날 밤 제사가 열렸고 관리는 젊고 아름다운 전성기 시절의 어머니를 보며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가장 늙고 비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티엔 선생 역시 뜻밖의 이곳에 있었고 관리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자신인들 어떻게 이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 그때 이하는 양호에게 예전에 그들과 같은 요괴 사냥꾼들은 모두 묘은족의 일원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괴 사냥꾼의 번성기가 왜 시작되고 또 갑자기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단서가 없었다. 갑자기 제사 도중에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하는 이 바람의 기운을 알아채고 뒤를 쫓았다. 그러자 바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양호가 뒤쫓아와서 그 바람이 이하의 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막 부르지 말고 이름을 지어주라고 권했다. 그 후 양호는 하늘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저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두 사람은 한 주민을 만나 제사가 어땠는지 물었지만 그 사람은 제사가 내일 열린다고 했다. 양호에게 떡을 주었던 노파도 그들을 이곳에 온 외지인으로 생각했다. 양호가 그녀에게 떡을 준 일을 상기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몇몇 사람에게 물었지만 그들 역시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복령 부인의 두 아녀도 마찬가지로 모두 그들을 모르는 척했다. 그러다 양호는 뜻밖의 이전에 교회에서 만났던 소녀를 다시 만났는데 그녀는 두 사람을 여전히 알아봤다. 그녀는 이곳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고 이곳 사람들은 정해진 역할에 따라 살고 행동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 전날 아침에 시작해서 제사가 열리는 밤까지 계속되는 순환이었다. 그녀는 이 순환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며칠 전 마티엔 선생이 갑자기 갈리를 찾아와 자신이 부인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했다. 갈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돌아가 달라고 했지만 마티엔 선생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두 사람을 도우러 왔다며 복령 부인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냐고 물었다. 그때 갈리는 여전히 믿지 않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 농담이라면 제발 떠나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방법이 있다고 했으면 확실히 방법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에게 묘운의 시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가장 강력한 묘료사 카트루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녀도 잘 모른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이 묘료사들을 매우 존중하고 아끼던 시기였지만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녀도 몰랐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사람들에게 잊혔는지 말이다. 막티엔 선생은 그 시기가 선택받은 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카트루이는 그 시절을 다시 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다. 그 시절을 다시 보고 싶지 않냐고. 그동안 양아오는 그 소녀가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다면 분명히 나가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고 했고 떠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양아오는 이곳이 어떤 곳이고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이전에 편지에서 분명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다. 예나는 깨달았다. 이전의 편지가 아버지가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소녀가 보낸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양아오는 그녀가 항상 이곳에 나타나 모든 것을 관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고 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이곳의 모든 것은 항상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곳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은 과거가 아니라고 그녀는 말했다. 자세히 대답할 수는 없고 예 또는 아니요 형식의 질문에만 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양아오는 이곳이 진짜인지 물었다. 그녀는 진짜이면서도 완전히 진짜는 아니라고 답했다. 이 연극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예나는 이해하고 양아오에게 이곳은 가상이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진짜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곳이 과거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과거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지만 이곳은 아무리 바뀌어도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아오는 그녀에게 두 사람을 도와줄 생각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존재라고 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느낌을 경험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양아오는 그녀에게 먼저 자기소개를 하라고 권했다. 그는 자신과 예난의 이름을 말해주며 다음에 두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의 이름을 다시 물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묻자 그녀는 자신이 칭윈이라고 밝혔다. 한편 푸링 부인은 계속해서 의식을 준비하다가 카트루이를 다시 만났다. 그녀가 아침부터 계속 여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카트루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부인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힘과 권력, 영광을 가졌기에 그저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인께서 행복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지만 자신의 행복은 권력 같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그녀는 카트루이가 갈 곳이 없다면 여기에 머물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카트루이는 스스로 떠났고 양아오와 예난에게 발각되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그녀를 뒤쫓았다. 카트루이는 물건을 던져 두 사람을 따돌리려 했지만 양아오가 재빨리 달려들어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들을 이곳으로 데려왔으니 나가는 방법도 분명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갑자기 가면을 쓴 자가 나타나 양아오를 공격했다. 그가 피하려고 하자 그자는 갑자기 카트루이를 데리고 사라지며 칼을 던져 두 사람을 따돌렸다.
양아오가 혈리를 불러 공격하려 했지만 혈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나는 이제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후 거리를 돌아다녔고 예나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양아오는 그들의 힘이 원래 외부 요인의 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들만이 이곳에 올 수 있었고 힘을 활성화하는 요인은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의식이 끝난 후 예나는 자신의 새를 느낄 수 있었고 바람 덕분에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양아오는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두세 개의 교차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카트루이는 가면 쓴자에게 누구인지 왜 자신을 구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심하게 다친 것 같았고 그녀에게 얼굴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망쳐버렸다. 그는 나중에 의식을 잃었고 막티엔 선생이 데려와 치료해 주었다. 그는 다름 아닌 카트루이의 남동생이었다. 그는 누나를 매우 아꼈고 누나가 고집이 세고 어머니의 유산을 계승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누나가 어머니의 전철을 밟을까봐 카트루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티엔 선생은 그가 더 고집이 세다고 말했다. 카트루이는 양녀일 뿐이라 부인의 유산을 계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그는 부인의 진정한 혈통을 이은 사람이었다. 그는 막티엔 선생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왜 카트루이를 이곳에 데려왔냐고 물었다. 그는 남동생이 어머니의 유산을 잇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카트루이를 이곳에 데려온 것이다. 만약 이것이 누나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는 그를 기꺼이 돕겠다고 했다. 한편 양아오는 허점을 발견하여 제대로 된 작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루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았다. 그래서 만약 그가 푸짐한 식사를 주문하고 루프가 끝날 때쯤 주문하면 새로운 루프가 시작되었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돈을 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나는 그가 그런 생각만 하는 것에 놀라며 왜 아직도 자신과 절교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이어서 그에게 이 가게는 곧 문을 닫을 시간이고 외상도 안 해줄 거라고 상기시켰다. 나갈 방법을 찾느라 애쓰고 있는데 먹고 마실 생각이나 하다니. 그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잘 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니 잘못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다시 생각해보고 이 공간 전체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벗어나면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곳의 중심이 어디인지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먼저 달려갔고 예나는 자신이 또 돈을 내도록 남겨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을 가던 중 양아오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고 그 후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고마워했다. 하지만 칭이는 이곳의 결말은 바뀔 수 없기에 그 아이는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어떤 일들은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칭이는 그와 예난이 이곳의 다른 외부인들에 비해 꽤 소란스럽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가 그 두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았다. 양아오는 그 후 예난을 찾아 돌아와 남북 두 방향으로 가보고 한계가 몇 걸음인지 확인했다고 알려주었다. 이제 그는 나머지 방향도 확인해야 했다. 두 사람은 함께 8방향의 걸음수 한계를 모두 확인하고 이 세계의 중심 위치를 찾아냈다. 바로 이곳이었다. 두 사람은 중심이 프링 부인의 거처 근처 지역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저 위에는 꽤 높은 탑이 있었다. 예난이 저 위의 등불에 대해 궁금해하자 양아오는 그것이 주마등이라고 알려주었다. 사람과 말, 그림을 붙여서 돌리면 말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등불의 일종이다. 그것은 영원히 달릴 것이고 예나는 이 세계도 그 등불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탑 위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이 주마등을 지키고 있었다. 양아오는 담을 넘어 잠입했다. 그는 평소에도 이렇게 예난의 집담을 넘곤 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양아오는 그 무리에게 발각되어 추격을 당했다. 그는 서둘러 도망쳐야 했다. 그는 넘어졌고 두루마리를 펼쳐 혈리를 소환하려 했지만 여전히 소용없었다. 예난이 와서 그를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잠시 경비병들을 피할 수 있었다. 예난은 양아오가 남의 집담을 넘는 것의 결과를 봤을 거라고 믿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난은 저 등불이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이 가진 의문을 풀어줄 것이라고. 두 사람이 올라가는 길을 찾으려 할 때
갑자기 양아오가 나뭇가지를 밟는 바람에 발각되어 쫓기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곧장 위로 돌진해 병사들을 모두 날려버렸다. 양아오는 예난을 지붕 밖으로 끌어내 올라갔다. 갑자기 현리가 나타나 양아오를 도왔다. 그 역시 예난에게 빨리 새를 부르라고 했지만 그는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예난에게 아무 이름이나 지으라고 말했다. 예난은 양아오의 말에 따라 무심코 새에게 뚱보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자 새는 갑자기 날아와 주마등을 찍고 예난의 곁으로 왔다. 이 세계 전체가 갑자기 균열이 가며 서서히 사라졌다. 두 사람은 그 후 완전히 밖으로 탈출했다. 예난은 양아오에게 이름을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양아오는 예난에게 묘은이라는 이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이것이 사람들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 토비대인을 따랐던 멸효사들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왜 잊혔는지에 대해서는 그도 잘 몰랐다. 그의 가문도 토비를 따르라는 제안을 받았었지만 가문의 특이한 독의 혈통 때문에 그의 가문은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했다고 했다. 양아오도 불과 30년 전의 일인데 한 시대 전체가 겪었던 사람들의 기억 외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금 유일한 단서는 그 주마등뿐이었다. 양아오가 등불 복원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묻자 그는 등불에는 단지 날씨와 사건을 포함해 그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만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양아오는 누군가 그렇게 똑같은 세계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예나는 이것을 만든 자가 종이 인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양아오는 실제 사물을 종이에 봉인할 수 있으니 둘의 능력은 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단지 다른 점은 사용 방식뿐이에요. 예나는 양아오에게 이등론 같은 세계를 만들 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사람이 하늘과 땅을 경외해야 하므로 이런 일로 장난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예나는 그가 그런 진지한 말을 할 줄은 몰랐죠. 예나는 등롱을 다시 조립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특별할 게 없었고 서명과 도장 부분은 조각 몇 개를 잃어버려 완전히 복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양아오는 그 등롱에 대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고 왜 그 안에 그 세계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칭인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었죠. 그가 мя오인을 좋아했던 이유는 요괴를 퇴치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이지만 예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혼자인 것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는 양아오에게 이게 무슨 종이인지 아냐고 물었어요. 화가인 그라면 다양한 종이를 알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잘 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게 무슨 종이인지 알아보기로 했죠. 예난이 이해하지 못하자 양아오는 자신에게 요괴가 하나 이상 있지만 모두가 현리처럼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인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주 부르지 않았죠. 그는 다른 요괴인 니니를 부르기로 했고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양아오의 얼굴에 대고 가장 혹독한 말을 퍼부었어요. 그녀는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그처럼 악한 자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죠. 예난 역시 그녀가 그를 섬기는 요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양아오는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녀는 대답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최소한 말을 끝까지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녀가 아무리 애원해도 그는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양아오는 그녀에게 과거의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싫다고 했어요. 그가 자신을 싫어한다면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에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예전에 해본 적 없는 일도 아니었죠. 양아오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는 예난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니니는 양아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했어요. 그녀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녀는 양아오에게 다시 회수되었지만 그 아이를 희생시킨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예나는 양아오에게 왜 니니가 그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언급한 아이는 누구인지 물었어요. 그는 그 두루마리가 만물을 봉인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붓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지만 예전에 고집이 셌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한때 금기인 살아있는 생물을 그렸는데 그 아이가 바로 시람이었죠. 예전에 니니는 양아오와 매우 친했고 조수처럼 곁에서 두루마리의 잠재력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그는 무생물을 그리면 봉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죠.
그녀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브로콜리를 그려보고 눈을 그려 넣을 생각이었고 결국 그는 의식을 가지고 생물처럼 살아가는 브로콜리 실함을 만들어냈어요. 그는 아직 실함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생각이 깊지 못해서 꽤 기괴하다는 이유로 실함을 없애려고 했죠. 그때부터 니니는 그가 제멋대로 생명을 만들고 또 제멋대로 빼앗는다고 생각해서 그를 미워하게 됐어요. 그에게 생명이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설마 그의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거냐고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죠. 예나는 그가 아직 실함을 없애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실함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니니와 화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양아오는 이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실함을 만든 것은 그의 실수였지만 그렇게 살게 두는 것이 과연 책임감 있는 일인지 아닌지 말이죠.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니니가 스스로 두루마리에서 빠져나와 양아오의 몸을 조종했어요. 그녀는 실함이 아직 양아오에 의해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실함의 눈을 그려 소환하도록 강요했죠. 니니는 바로 도망치라고 했어요. 실함이 도망치자 그녀는 양아오를 풀어줬죠. 그는 왜 그랬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두루마리로 돌아갔어요. 그 후 백발천사의 두 제자를 다시 만났는데 이쪽은 아릉이고 저 흑발 소녀는 아주였어요. 아릉은 아주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는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자신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 돈을 모으고 싶다고 했어요. 돈과 명예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길 테니까요. 그들의 천사처럼 그들도 만인의 존경을 받았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돈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심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지만 아릉은 사람의 목숨은 다 똑같고 야생동물과 다를 바 없어서 사람이 죽어도 풀이나 야생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양아오는 실함을 찾아 나섰죠. 예전에 니니는 그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었다고 나무랐어요. 그는 실함이 꽤 부드럽다고 생각했지만 니니는 아프게 했다며 그를 한 대 쳤죠. 생로병사를 겪을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양아오는 지금 가능한 모든 곳에서 실함을 찾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분명 그를 눈 달린 브로콜리를 찾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양아오는 실함이 먹고 마시는지 궁금했던 적도 있었는데 채소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동족을 먹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삭힌 오리알은 좋아했죠. 그때 니니는 실함에게 젓가락으로 직접 음식을 집어먹게 하며 자립심을 키우려 했지만 실함은 아무리 해도 집을 수가 없어서 양아오가 대신 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니니는 매우 엄격했죠. 아이들에게 물어 실함의 위치를 알게 됐어요. 예전에 양아오는 실함과 함께 버려진 사당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제 와서 실함 같은 식충이를 데려왔다고 생각했죠. 실함도 양아오를 돕고 싶어서 파와 마늘을 가져다 줬지만 그는 이런 걸 먹어서는 배가 부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함도 미안했는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갑자기 양아오는 그가 맛있는 브로콜리 접시처럼 보였고 니니가 그를 위해 생선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는 실함의 머리를 물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한 대 때려야 했죠. 양아오는 이때 다른 아이들에게 요괴라고 불리며 계속 괴롭힘당하는 한 아이를 발견했어요. 양아오는 실함이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요괴라고 불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심지어 자신도 연루되어 요괴의 동료로 취급받고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실함을 안고 떠나야 했죠. 니니가 돌아와서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시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들은 둘이 자신들을 얼마나 힘들게 지켜줬는지 모르니까요. 그녀는 자신들을 해를 끼치는 요괴로 보는 자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원래 요괴를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녀와 실함을 괴롭혔죠. 하지만 그때 양아오 역시 사람들이 실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근거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비록 지금 실함은 무해할지 몰라도 나중에 어떤 존재로 성장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는 자신이 만든 생명이 매우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가 만든 생명이고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됐기에 그를 없애야 할 의무가 있었죠. 한편 아주는 한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곧 3개월 동안 큰 비와 홍수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약간의 수고비를 내면 막을 수 있다고 했죠. 그들은 비바람은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아주를 사기꾼으로 여겼어요. 그녀가 섬기는 천사의 명성도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아릉도 그녀에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이곳은 천사의 거처에서 꽤 멀어서 그들이 모르는 것도 당연했죠.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아릉은 만약 그들이 큰 비가 재앙이 될 정도라고 느끼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죠. 아릉은 안으로 들어가 아주에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고통을 좀 겪지 않으면 사람들은 돈을 쉽게 쓰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동안 물에 잠기게 둔 후에야 소개해야 했죠.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줘야만 그들이 그녀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여길 것이고 평화로울 때 대재앙을 경고하면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녀를 재앙의 신으로 여길 거라고요. 그 후 아주는 아릉이 가져온 물건을 보고 싶어 했어요. 아릉은 창고를 열어 아주에게 이 새장 안에 폭풍우를 몰고 오는 괴수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것은 천사에 의해 새장 안에 봉인되었고 그들은 단지 적당한 수준으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다녔죠. 만약 봉인을 완전히 풀면 괴수가 빠져나올 거예요. 그것은 짐승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날개가 있어 날 수 있지만 뱀처럼 기어다닐 수도 있었어요. 봉인이 효력을 잃을 테니까요. 아주는 아릉이 너무 걱정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갇혀있고 방수천으로 덮여 있어서 물에 젖을 수 없었으니까요. 일으킨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주는 괴수의 비가 닿지 않는 다른 마을로 갔어요. 그녀는 한 무리에 아이들이 시람을 놀리는 것을 발견했죠. 시람은 나무로 변해 아이들을 겁줘서 쫓아내려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녀와 동료들이 나서서 시람을 거두어들여야 했어요. 시람은 말도 할 줄 알고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해서 그녀는 시람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죠. 그때 양화가 지나갔지만 계람이 있는 줄 몰랐고 아릉은 아주가 무언가 가져왔다는 소식에 와봤다가 그녀가 계람을 신목이라 속여 사기치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보러 갔다가 아주가 계람을 신목이라며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챙기려는 것을 발견했다. 계람을 나무로 변하게 할 수 없자 머리를 찔렀고 계람은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자 그녀는 계람의 머리를 꽉 쥐어 고통스럽게 나무가 자라나게 했다. 하지만 뚫린 지붕이 창고로 무너져 내렸다. 그곳은 요괴의 봉인이 보관된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계람을 신목이라 믿고 무릎 꿇어 절했고 그 후 물이 계람을 작아지게 만들었고 봉인에는 물 한 방울이 스며들었다. 아릉은 불길함을 느끼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요괴는 완전히 풀려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아주는 아릉에게 달려와 함께 요괴를 막자고 했다. 요괴가 얌전히만 있는다면 댐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요괴는 날아올랐다. 그래서 둘은 서둘러 뒤쫓아야 했다. 둘은 요괴가 근처 마을 주변을 파괴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아주는 아릉이 그다지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관찰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릉이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둘은 요괴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는 것처럼 가만히 멈춰선 것을 발견했다. 그 후 둘은 근처에 있는 양화를 발견했다. 아주는 그가 연안의 술로 자신에게 일을 부탁했던 사람임을 알아봤다. 양화가 석상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말을 들은 아릉은 그를 시험해보기로 하고 갑자기 그를 공격해 그림 그리는 것을 막았다. 아릉은 양화가 종이와 붓으로 요마를 퇴치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익히 들어왔다. 이제야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아릉은 양화가 요괴를 물리치고 백성을 구한 공을 인정했지만 이 요괴는 천사께서 기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릉은 양화가 퇴치하지 못하게 하고 요괴를 다시 데려가려 했다. 그는 이 요괴가 누구의 애완동물이든 상관없었다. 사람들을 해친다면 멋대로 날뛰게 둘 수 없었다. 그는 아릉과 맞서기 위해 혈리를 소환했다. 하지만 혈리는 아릉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양화는 혈리가 약해진 것을 눈치챘고 아릉은 재빨리 그에게 이비는 저 요괴가 만든 것이라
그는 혈리를 돌아오라고 불렀지만 혈리는 고집을 부리며 계속 싸웠다. 그 후 그는 아릉에게 벽에 속박당했다. 한편 혈리는 아릉에게 몸을 꿰뚫렸다. 그는 니니를 부르려 했었다.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피를 사용해 니니를 소환하고 저 요괴를 없애달라고 부탁했다. 이대로 두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니니는 나타나 아른과 싸웠고 그는 재빨리 혈리를 구하러 달려갔다. 그는 자신이 부주의했음을 알고 혈리를 두루마리 안으로 돌려보냈다. 니니는 싸우던 중 갑자기 근처에 있는 계람을 보고 밧줄을 던져 붙잡았다. 계람을 다시 만나 기뻐하던 중 아릉의 기습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계람을 양화 쪽으로 던졌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계람을 붙잡았다. 계람을 다시 만난 것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니니는 두 팔이 잘려나갔고 양화는 요괴를 맞아 그리기 위해 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했다. 종이는 젖지 않을지 몰라도 먹물은 빗물에 번져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불안한 감정은 계람에게 전해졌다. 계람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양화에게 니니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양화는 항상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요마들이 날뛰며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그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다. 그런데 자신이 지켜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해치려 했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쩌면 오늘은 사람들이 계람을 신목으로 보지만 내일은 요괴로 볼지도 모른다. 그는 이 잔혹한 세상에 계람을 만들어낸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만든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 그 책임을 대신 짊어질 방법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계람에게 사과할 뿐이었다. 그는 저 요괴를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했다. 하지만 요괴가 사라지는 순간 그와 니니는 모두 얼어붙었다. 계람이 이제 작은 새싹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었다. 니니는 두루마리로 돌아갔고 양화는 갑자기 아릉의 공격을 받아 묶였다. 아릉이 두루마리를 빼앗으려 할 때 예전에 배에서 양화를 도와줬던 대인이 갑자기 나타나 아릉을 공격했다. 이 대인은 망언이었다. 망언은 아릉의 강철실을 쉽게 베어내고 그녀에게 돌진했다. 아릉은 실을 더 촘촘하게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아주가 나타났고 아릉은 혼자서 양화와 망언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후퇴하기로 했다. 어차피 아주는 방해만 될 뿐이었다. 오늘은 요괴를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릉은 모두에게 후퇴를 명했다. 양화가 망언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묻자 그리고 그의 가족이 사수를 쓰는 무리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 무리가 바로 방금 도망친 자들이었다. 그들은 북쪽 지역 한 천사의 제자들이었다. 이 천사는 많은 땅을 개간하여 문파를 세웠고 그렇게 점차 세력을 확장했다. 확장 방식은 간단했다. 제자들을 천하 곳곳에 보내 사기를 치고 명성을 빌려 이익을 취하며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좋은 놈들이 아니었다. 망언의 문파는 오랫동안 그 천사를 조사해왔다. 양화는 망언이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망언 역시 양화가 어쩌다 그들과 엮였는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그는 망언에게 계람에 대해 그리고 계람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후회하고 두려워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계람을 이 세상에 만들어낸 것이 잘못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계람이 사라지자 조금도 짐을 던 것 같지 않았다. 망언은 그가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저 계람에게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지 물어보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고. 그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람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망언은 양화가 계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 후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계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당신을 구하기 위해 희생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니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다. 우리의 능력은 하늘이 악을 멸하고 백성을 구하라고 내려준 것이지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망언은 자신이 양화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한편 양화는 그동안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다.
그 시각 천사는 아주가 자신이 봉인했던 요괴를 빼앗긴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여 이제 쓸모없어진 그녀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양화는 연한을 찾아 돌아갔다. 그는 현리가 힘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계속해서 먹물을 만들고 있었다. 연한은 현리가 빗물의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다. 양화는 저 요괴의 물은 특별한 종류라고 설명했다. 신의 불조차 끌 수 있다고.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둘이 문을 열어보자 뜻밖에도 한 소녀와 암살자가 서 있었다. 소녀는 연한의 술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빚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두 사람이 손님을 위해 만든 등불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러 온 것이었다. 양화는 연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돈을 내라고 했지만 소녀는 돈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목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후 암살자가 공격해왔고 연한이 맞서 막아냈지만 그는 금세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양화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암살자는 재빨리 둘을 밖으로 내던지고 검을 뽑아 달려들었다. 연한이 깃털을 꺼내 공격하려 하자 소녀는 그의 피에 닿으면 자신의 암살자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너무 인정이 많은 탓에 그는 암살자에게 쓰러졌다. 소녀가 연한의 목숨을 거두려 할 때 양화가 달려왔다. 하지만 도착하기도 전에 소녀의 붉은 실이 갑자기 새로 변해 날아갔다. 그 후 소녀는 갑자기 연한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양화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할 때 그녀는 자신을 행기라고 소개했다. 동쪽 나라에서 왔다고 했다. 연한은 그녀의 가문이 정보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가문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방금 전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연한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양화는 그녀를 사기꾼으로 여기며 믿지 않았다. 그녀는 양화의 요정이 다쳐서 이 방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에게 말했다. 자신이 현리를 치료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현리가 며칠간 먹물에 담가두기만 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기는 이것이 값싼 먹물일 뿐이며 현리를 회복시킬 약재로 볼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양화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가 자신을 도와준다면 그녀가 현리를 구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연하는 이 거래에서 자신은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래 끌수록 현리가 더 위험해질 것이기에 연하는 양화를 돕기 위해 기회를 양보했다. 현리를 꺼내 살펴보니 행기는 현리가 이제 영혼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제 먹물을 넣으면 현려가 조금 변할 텐데 미리 말해줄 순 없어요. 그녀는 먹을 현려에 넣었고 그러자 현려는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현려는 더 남자다워지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현려가 한 첫 마디는 바로 양호를 땅꼬마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 후 현려는 이곳이 꽤 낡았다고 했고 행기는 현려가 자신의 성격에 물들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곳은 정말 좀 낡았어요. 연하는 불쾌해하며 모두를 쫓아내겠다고 위협했고 행기는 그를 진정시켜야 했어요. 현려가 말이 없는 이유는 혼백의 절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인간과 모든 생물은 세상의 세 부분이 만든 세 개의 혼백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천계는 경외심을, 지계는 전통을, 그리고 인간계는 개성을 만들죠. 사람이 죽으면 세우는 각자의 세계로 돌아가요. 요괴는 인간 혼의 원념으로 만들어져서 성불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려는 지혼뿐이라 무예를 쓸 줄만 알지 성격도 없고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녀는 현려의 나머지 두 혼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현려는 먹의 요혼이라 아마 현려의 옛 주인이 그의 혼으로 아주 중요한 문자를 썼을 거라고 했어요. 현려는 주인이 누군지 기억이 없어 몰라요. 그녀도 먹으로 현려가 사라지는 걸 잠시 막을 수 있을 뿐이지만 계속 남용해서 시간을 끌면 현려는 곧 영혼이 아닌 평범한 먹이 되어버릴 거예요. 현려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그의 혼으로 쓰인 문자들을 모아서 현려와 다시 합치는 것뿐이에요. 그래야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호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고 현려도 행기가 돕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연하는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바로 그녀가 겪고 있는 문제였죠. 그녀는 자신이 할 정보가 아주 가치 있으니 돈을 받고 싶다고 했죠. 그러자 연하는 도움이 필요 없다며 손님을 내쫓았고 행기는 그를 예외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자기 가문이 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는 방법과 한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이 암살자는 팔찌를 찾자마자 아무 모양도 맺지 못했죠. 그런데 방금 그 끈이 연한의 목에 걸리자 아주 정교한 새 모양으로 저절로 엮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연한의 인생이 아주 가치 있다고 믿었죠. 그녀는 연한이 이 팔찌를 차고 그의 인생을 기록하게 하고 싶었어요. 목적은 연한이 그녀의 가문과 협상할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둘은 이전에 그녀의 등불을 망가뜨린 빚을 갚아야 할 거예요. 그 등불에 대한 대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의 총 생명이에요. 양호는 겨우 며칠이라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여겼지만 그 며칠에 수천 명의 사람과 수백 마리의 동물을 곱하면 대략 계산해도 100년이 넘어요. 한 사람당 50년씩 나누면 괜찮을 거라고요. 둘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고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요. 연하는 그녀를 돕기로 했지만 양호가 무임승차하는 건 원치 않아서 그에게도 갚을 빚이 있냐고 물었죠. 그녀도 양호의 인생에 뭔가 재미있는 게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목에 끈을 걸어 측정하자마자 끈이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행기는 그가 아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쓸모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이어서 둘에게 어떻게 등불 속 풍경에 들어갔는지 물었지만 둘 다 몰랐어요. 등불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3가지뿐이에요. 첫째, 그녀의 가문 사람이 직접 데려가거나, 둘째, 열쇠가 있거나, 셋째, 의뢰인이 허락하는 경우죠. 그리고 의뢰인은 복령 부인의 2 자식이 아니라 천지에서 태어나 만이 위에 군림한다는 전설 속의 인물인 토이대인이었어요. 둘 다 토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내일 현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연하는 내일 양호가 그녀를 데려가고 자신은 집에 있겠다고 했어요. 행기는 연한이 오늘 밤 묽게 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가차없이 모두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행기와 암살자는 여관을 찾으러 가고 양호는 다시 연한의 집 지붕 위에서 자기로 했죠. 양호는 행긴의 가문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녀의 가문은 예전의 조정을 위해 기록하는 일을 했고 정보도 팔았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그녀의 가문은 산으로 들어가 살아야 했고 그 후 의뢰인을 위해 기록을 해주는 일로 돈을 벌기로 했죠. 양호는 단지 기록하고 등불을 작동시키는 것만으로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문이 만든 등불과 그가 가진 두루마리를 비교하면 그 두루마리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도착했을 때 행기는 여전히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해서 환상의 열쇠를 찾기로 했어요. 등불을 만든 사람이니 열쇠를 찾을 방법이 있었죠. 그때 갑자기 막선 선생이 그들 뒤에 나타났어요. 행기는 이 사람이 북쪽의 한 왕을 모셨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막선 선생은 혈려의 옛 주인이기도 했고 이 환상의 열쇠를 쥔 사람이었죠. 막선 선생은 행기에게 등불 사건 조사를 멈추라고 했고 양호에게는 혈려의 영혼이 양호가 환상 속에서 본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역사서를 쓰는데 사용되었다고 알려줬어요. 묘은족이 숭배받다가 배신당하고 잊힌 시대였죠. 만약 양호가 그 시대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동남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 대해 기록한 고서를 찾으면 진실과 혈려를 구할 방법을 모두 알게 될 거라고요. 막선 선생은 그 후 떠났고 양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혈려를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시각 아주는 천사에게서 임무를 받고 넷째 사제와 길을 떠났어요. 아릉은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고 아주에게 소원이 있냐고 물었죠. 그녀는 소원이 꽤 많았고 아릉은 하나만 고르라고 했지만 그녀는 돌아와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릉도 아주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랐고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